친애하는 여러분, 제 나이 37살, 소위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고 하는 나이에 저는 제 인생이 구름마을 끝자락, 초가집에서 가짜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흘러가는 날들의 연속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만의 가정을 꾸리는 꿈은 더 이상 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얇게 든 방식으로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를 구했습니다. 냇가에서 다치고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어수룩해진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솟은 소뚜껑과 어울린다는 세상의 독한 뒷말 앞에서 저는 그를 구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너그럽지만 무모했던 결정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 저와 이 가난한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구름마을은 첩첩산 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마을이죠. 1년 내내 주민들은 몇 안 되는 다락론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삶은 언제나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소미, 올해 37살입니다. 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 제 나이는 노처녀 축에 속합니다. 제 또래 여자들은 아이들이 이미 훌쩍 컸지만 저는 여전히 외톨이입니다. 제가 눈이 높거나 못생겨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로 꼽혔고 중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저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애틋해서 멀리 시집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계속 미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매도 뜸해졌고 저도 두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저의 기쁨은 단지 어머니가 건강하신 모습을 보는 것,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힘들지만 평화를 가져다주는 농사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울을 지날 때 큰 비로 물살이 거세진 개울가 바위 위에 한 남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직 젊어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옷은 찢어지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아주 큰 상처가 있었고 피는 이미 말라붙어 있었으며 얼굴은 파랗게 질려 숨을 약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위험한 곳에서 끌어내고 반쯤 끌고 반쯤 부축하여 제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리 모녀는 함께 그를 돌봤습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묽은 죽 한 그릇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는 열에 시달리며 우리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 모녀의 보살핌 덕분에 그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에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네모난 얼굴에 눈이 아주 맑았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분명 잘생긴 청년이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이 그의 모든 기억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어수룩하고 순진해졌습니다. 젓가락질하는 법도 혼자 옷 입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자리에 앉아 동그랗고 순진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잘 웃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순박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우리 모녀는 잠시 그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민준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소박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시골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혀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모녀가 멍청한 낯선 남자를 거둔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묻는 말들이었지만 점점 악의적인 뒷담화와 헛소문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시집을 못 가서 낯선 남자를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녀가 그의 잘생긴 외모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퍼뜨리는데 가장 열성적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사는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는
시집갈 나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외모도 성격도 별로라서 항상 저를 질투했습니다. 어머머, 저것 좀 봐. 박 여사네 노처녀 소미가 요즘 복 터졌네. 그 아주머니는 보통 마을 어귀 찻집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를 주었잖아. 좀 멍청하긴 해도 소뚜껑은 솥에 맞는 법이지. 둘이 아주 잘 어울릴 거야. 그 아주머니의 말은 우리 모녀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제가 길을 나설 때마다 꼬치꼬치 캐묻는 눈빛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눈물을 속으로 삼키실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독한 말을 듣기 싫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장님이 우리 집에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낯선 남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마을의 미풍향 속에 어긋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민준의 가족과 연락할 방법을 찾거나 그를 군의 사회복지센터로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모녀는 민준에게 가족에 대해 여러 번 물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를 사회복지센터로 보내자니 그처럼 어수룩한 사람이 낯선 곳에서 친척도 없이 살아야 할 모습을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곤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미야, 차라리 네가 민준이랑 결혼하는 게 어떠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저런 상태잖아요. 알고 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보렴. 걔가 좀 모자라긴 해도 착하고 건강하잖니. 요 며칠 집에 있으면서 우리 모녀 물 썩고 장작 패는 것도 도와줬어. 네가 기뻐하라고 들꽃을 꺾어다 병에 꽂아두기도 하더라. 엄마가 보기엔 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딸아,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는 손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 입방아를 피할 수 있겠니? 그 애랑 결혼하면 의지할 남편도 생기고 명분도 서서 그 애를 돌봐줄 수 있잖니. 그냥 우리가 복 짓는 셈 치자꾸나.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보 같은 남편과 사는 것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그는 착해서 저를 속이거나 상처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로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그의 순진한 모습, 착한 미소, 그리고 우리 모녀에게 보내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작은 밥상과 몇몇 가까운 친척들의 증인만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민준, 내과에서 주운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박 아주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실컷 비웃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고, 정말 하늘이 맺어준 한 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남자의 인생은 제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제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소박한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방식으로 남편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구름마을 전체에 끊이지 않는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시기를 놓쳐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바보를 남편으로 맞았다고요. 옆집 박 아주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민준의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반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린애 같은 놈이라고 사방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두고 봐.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빚더미를 안겨줄 거야. 어쩌면 마누라랑 애들을 때릴지도 모르지. 하지만 악의적인 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가족의 삶은 평화롭고 따뜻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모녀의 목소리만 들리던 초가집에 이제는 남자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더해졌습니다. 비록 그 말소리가 때로는 어눌했지만요. 민주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지능은 떨어졌지만 매우 착하고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계산할 줄도
이기려 들 줄도 몰랐습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몇 배로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머니가 쓰실 물 2동이를 가득 채워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혼자 감당해야 했던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하시는 것을 보면 그는 조용히 산에 올라가 제가 한번 가르쳐준 약초들을 캐와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더욱더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큰 덩치의 어린아이처럼 항상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따라오고 제가 무엇을 하면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밭에 나가 도미질을 하면 그는 도미를 빼앗아 혼자서 2~3사람 몫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장작 패기, 지붕 수리, 다락농 갈기 등 집안의 가장 힘든 일은 모두 그 혼자서 해냈습니다. 그의 거친 손, 굳건한 어깨는 우리 모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사랑은 매우 소박한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그는 잊지 않고 형형색색의 들꽃 한 다발을 꺾어다 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항상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저와 어머니의 밥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밤에 제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혼자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순진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내, 예쁘다. 그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단어는 제게 1000마디의 사랑의 맹세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걱정하거나 경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부유하고 유능한 남편과 결혼한 다른 여자들은 결코 얻지 못할 평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아들, 딸, 우진이와 예나 2 아이가 차례로 태어나면서 우리의 행복은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2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똑똑하고 영리했으며 민준의 잘생긴 외모와 저의 민첩함을 완벽하게 닮아 매우 예뻤습니다. 2 아이의 탄생은 우리 초가집을 진정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었고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을 등에 업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대나무와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쏟는 그의 사랑은 계산이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초가집은 가난하고 밥상은 소박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랜 세월 고생한 저에게 운명이 보상해준 행복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 법. 우리 가족의 행복은 옆집 박 아주머니의 눈엣 가시가 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노처녀인 제가 바보 남편을 얻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우리 가족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찬거리를 위해 가꾸던 집 뒤 작은 텃밭은 그녀의 닭들이 자주 와서 망쳐놓았습니다. 제가 이치를 따져 말하면 그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 고작 그깟 채소 몇 포기 가지고 유세는. 우리 집 닭이 눈이 달렸나? 어디가 당신네 밭이고 어디가 황무지인지 어떻게 알아? 정말 경우가 없는 여자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뒷마당으로 가서 대나무를 베어 놓고 튼튼한 울타리를 쳤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더 이상 밭을 망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떼기, 장작 패기부터 무너져가는 돼지우리 수리까지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그녀는 품삯을 주지 않고 가끔 고구마나 감자 몇 개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거나 먹고 일할 힘이나 내. 마누라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민주는 어수룩해서 계산할 줄 몰랐고 누가 시키는 일이든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집에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남편은 아주머니네 하인이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굴지 마세요. 그녀는 또다시 악을 썼습니다. 내가 좀 시켰다고 뭐 어때서? 황소처럼 힘이 좋은데 그깟 일 좀 했다고 죽기라도 한대? 아니면 남편 일 시키는 게 아까워?
정말 인색한 여자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계속해서 우리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우진이와 예나가 민준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좀 봐봐. 아비는 소처럼 멍청한데 두 아이는 영리하고 똑똑하잖아. 어느 놈 자식이겠지. 그녀의 악독한 말은 제 명예를 찌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불같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처럼 염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옳은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은 그런 악의적인 암초에 의해 자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의 순진한 미소를 보고 아이들의 옹알이를 들으면 제 안의 모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만 행복하다면 밖에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관없다고. 5년이 꿈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수룩한 낯선 남자였던 민준은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이자 모범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셋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우리 작은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임신은 입덧도 심하고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저를 더욱더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집안일, 밭일, 밥 짓고 빨래하기부터 두 아이 돌보기까지 모든 것을 그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보양식을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비록 맛은 가끔 이상했지만요. 부엌에서 서투르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 검댕이 묻은 큰 얼굴을 보면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행복은 때로는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거의 2주나 빨리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온 마을이 잠든 사이에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곧 아이가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민준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안팎을 오갔습니다. 민준, 어서 마을 어귀에 있는 조산파 할머니를 불러와. 빨리,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민준은 정신을 차린 듯 급히 집을 뛰쳐나가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군병원은 우리 마을에서 산 하나를 넘어야 했고 길도 험해서 차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출산이나 조산은 모두 늙은 산파의 경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찰을 마친 조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어. 태아가 거꾸로 있고 조산이야.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어. 당장 군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 그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데려가란 말인가? 한밤중에 차도 없는데 걸어가란 말인가?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 민준은 비범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대나무 들것을 가져와 소미불을 깔고 저를 그 위에 눕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 좀 봐주세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갈게요. 그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어눌했지만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등에 맨 대나무 들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밤중에 험준한 산길을 넘어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 위에서 진통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넓고 굳건한 등은 저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산이었습니다. 거의 2시간 후에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바로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분만실 문이 닫히기 전 저는 밖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떠나지 못하는 그의 큰 얼굴을 보았습니다. 출산은 매우 힘들었고 저는 몇 시간 동안 진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기진맥진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이 붉어진 채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은요? 저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옆에 있는 작은 요람을 가리켰습니다. 포동포동하고 건강한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어디 갔어요? 어머니?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집에서 애들을 이웃에 맡기고 급히 짐을 챙겨 뒤따라왔어.
내가 분만실에 들어간 후부터 복도를 계속 서성거렸어. 의사가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다고 하자 무척 기뻐했지. 들어와서 너랑 아기를 잠깐 보더니 너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다 줘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러고는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돌아오지 않았다니요? 제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내내 기다렸어. 오늘 아침에도 정문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대. 사라졌어, 얘야. 사라졌다고요? 그 두 단어는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왜 그가 사라졌을까요? 이 시간에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중요한 것을 찾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출산 후의 상처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쉬어.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겠지. 좀 있다가 엄마가 다시 찾아볼게. 어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걱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는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군내에서 민준이 갈 만한 모든 곳, 식당, 버스 정류장, 심지어 시장 구석까지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금세 구름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야기에 살을 붙인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시장에서 떠들어댔습니다. 그 바보가 똑똑해졌나 보네. 소미를 속여서 애를 몇 낳게 하고는 도시에 있는 부잣집 딸내미 따라서 도망친 거야. 정말 멍청한 년. 빚덩어리를 집에 들여놨으니 이제야 정신 차렸겠지. 그녀의 악의적인 소문은 우리 모녀의 고통과 혼란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민준 씨? 왜 이럴 때 우리 모자를 버리고 갔어요? 저는 군병원에 이틀 더 머물렀습니다. 그 이틀은 한 세기처럼 길었습니다. 출산 후의 상처는 아팠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민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어딘가 갔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배신자가 아니라는 믿음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조금씩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에 띄게 야위셨습니다. 낮에는 저와 외손자를 돌봐야 했고 틈틈이 민준의 소식을 찾아 사방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개 젓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구름마을에서 날아오는 악의적인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저를 문병원 사람들을 통해 가장 악독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전해. 남편은 도시에 있는 부잣집 여자 따라갔으니까 거기 앉아서 헛된 꿈이나 꾸지 말라고. 애나 데리고 집에 와서 키울 생각이나 하라고. 나중에 누가 그 빚덩어리를 데려갈지 두고 보자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눈물을 속으로 삼킬 뿐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불쌍한 것보다 아이가 10배는 더 불쌍했습니다. 갓 태어난 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퇴원해야 했습니다. 제 건강은 아직 매우 약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의 친척에게 부탁하여 낡은 3륜차로 우리 세모자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광경은 전례 없는 소란이었습니다. 구름 마을의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 길에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자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길 끝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 셋, 다섯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광경을 본 듯한 놀라움과 경악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어머니가 3륜차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도 막 군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얼굴에는 아직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소미씨, 두 분은 모르시는군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고급 차들이 한 무리가 마을 끝
두 분 집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어요. 고급 차라고요? 이 가난한 구름마을에서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도 큰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싼 차 한 대만 나타나도 온 마을이 떠들썩할 판에 한 무리의 차, 그것도 고급 차라니요. 삼륜차는 호기심 많은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와 어머니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대로 수십 대, 거의 30대에 가까운 검은색 번쩍이는 고급 차들이 마을의 좁은 흙길을 따라 길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 잘 몰랐지만 사람들이 항상 최고의 경외심으로 언급하는 이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벤틀리, 수억, 심지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들. 평생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제 허름한 초가집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마을길의 진흙조차도 그들의 화려함과 위엄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 마을 전체가 열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둘러싸고 감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초호화 차들이 이 외딴 곳에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어떤 고위 관리가 고향을 방문한 걸까요? 박 아주머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맨 앞으로 비집고 나와 눈을 번뜩이며 끊임없이 평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재벌이 길을 잃었나 보네. 이 구석에 그들이 올 만한 게 뭐가 있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삼륜차에 앉아있는 우리 모자를 경멸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낯선 사람들의 한 행동이 박 아주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차의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수십 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맨 앞에 롤스로이스부터 행렬의 끝까지 두 줄로 곧게 서서 명예로운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엄숙하고 전문적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품을 풍겼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액션 영화에 나오는 경호원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장엄해졌습니다. 모든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온 마을이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롤스로이스, 최신 팬텀 모델의 문이 흰색 양복에 흰색 장갑을 낀 한 남자에 의해 공손하게 열렸습니다. 번쩍이는 악어가죽 구두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익숙한 키 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떠는 것 같았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초호화 차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남자는 다름 아닌 민준,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알고 지낸 착한 미소를 띤 어수룩한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같은 얼굴, 같은 몸매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양복을 입어 넓은 어깨와 굳건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원래 순박했던 네모난 얼굴은 이제 위험 있고 차가운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고 눈빛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을 뿐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왕자 같은 기품은 주위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박 아주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손에 들고 있던 모자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바보 민준. 군중 속에서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도 못지않게 놀라셨습니다. 그녀는 삼륜차의 난간을 꽉 잡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에게 문을 열어준 흰색 양복을 입은 품위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집사처럼 보였고 6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등은 여전히 고닫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번 훑어본 후 우리 모자 쪽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비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작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로얄 부동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 회장님, 박민준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박민준, 로얄 그룹 회장. 그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는 이 가난한 구름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매우 크고 매우 강력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집사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출장길에 회장님의 차가 다른 사람의 음해로 인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장님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을 모두 잃고 이 마을까지 흘러오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가족은 단 하루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며칠 전 회장님께서 기억을 되찾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돌봐주던 바보 남편. 온 마을이 항상 경멸하고 비웃던 그가 그렇게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는 이름 없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장이었고 거대한 부동산 제국의 상속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상상할 수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박민준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값비싼 가죽 구두가 진흙길을 밟았습니다. 검은 옷의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따라 움직이며 그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삼륜차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양옆으로 비켜서 그에게 길을 내주었고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깊고 복잡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더 이상 회장의 차가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괴로움, 후회,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제 시골 아내 앞에, 제가 안고 있는 갓난아기 앞에, 그리고 온 구름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축한 땅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장,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가난한 마을의 노처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미 씨.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고 감정에 북받쳐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단 3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5년의 세월, 하늘 같은 은혜, 그리고 끝없는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른 줄 알았던 제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욕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 감격,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남편, 그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곤히 잠든 아기의 작은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모습이었지만 왜 이렇게 친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질까요? 지난 5년 동안 그는 제 어수룩한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가 전혀 몰랐던 박민준 회장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기억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출산하던 그 운명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제 눈 속에 말없는 질문을 읽은 듯 민준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낮고 쉰 목소리는 그만이 아는 이야기, 기억을 되찾는 고통스럽고 얇게 진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를 업고 산을 넘어 군병원에 도착한 후 그는 분만실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제 모습,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 안에서 들려오는 저의 희미한 비명 소리가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저 바보 같은 남자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그저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고 아내와 고통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에 자신이 너무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의사로부터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가 침대에서 지쳐 잠든 저를 보았고 갓 태어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산에서 특별한 약초를 캐와 물을 달여 저에게 마시게 했고 제가 금세 나았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제가 출산을 마친 후에는 분명히 매우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약초를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어머니께 말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직접 돌보고 싶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는 그 밤에 병원을 뛰쳐나와 구름 마을 뒤에 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비온 뒤에 오솔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약초를 찾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머리를 숙인 채 달렸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그는 그 식물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꽤 높은 절벽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길이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의 몸은 아래에 울퉁불퉁한 돌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5년 전에 다쳤던 바로 그 부위가 다시 한번 날카로운 바위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망치로 맞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의 부서진 기억들, 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우진이와 예나의 모습, 초가집의 모습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대신 다른 이미지들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들이 맹렬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고층 빌딩 앞에 서 있는 고급 양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얼굴, 친구들과 파트너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교통사고, 전복되는 차, 그리고 어둠을 다시 보았습니다. 5년,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5년의 모든 기억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꿈처럼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남은 유일한 것은 자신의 진짜 신분이었습니다. 로얄그룹 회장 박민준. 그는 솜이라는 이름의 아내,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기억을 잃었다가 막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혼란과 경악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자신의 진짜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친절한 등산객을 만났습니다. 그의 모습과 평범하지 않은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은 그를 믿고 읍내까지 차를 태워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화 가게에 들어가 갑자기 기억해낸 전화번호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늙은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로얄그룹의 팀이 도착하여 그를 서울의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을에 자신을 밤낮으로 기다리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무심코 잊어버렸습니다. 돌아온 지 거의 사흘이 지나 건강이 점차 안정되자 그는 조금씩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긴 머리에 온화한 눈을 가진 그 여자가 솜이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우진이, 예나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소박한 밥상, 들꽃 다발, 행복한 미소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5년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였고 매우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극심한 후회와 괴로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그들을 버렸어. 나를 구해준 아내를 잊었고 내 친자식들을 잊었어. 즉시 그는 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름 마을로 가자 당장. 그는 모든 차량을 동원하여 가장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갑작스럽고 화려한 귀환이 그렇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가 잊었던 아내를 바라보며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미 씨, 나 미안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저는 낡은 삼륜차에 앉아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그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원망과 서러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차 행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와서 제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는 서툴렀지만 아이를 보는 그의 눈빛은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 집사, 경호원들, 그리고 경악하며 서 있는 구름 마을 사람들 전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으며 자부심과 결단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잘 들어라. 그가 선언했습니다. 이 여자, 그녀의 이름은 솜이다. 그녀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아내이며 로얄 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그는 어머니 등 뒤에 숨어있는 우진이와 예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두 아이와 갓 태어난 이 아이는 모두 내 자식들이며 로얄 그룹의 상속자들이다. 그의 선언은 천둥 소리와 같았고 작은 마을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 모자에게 쏠렸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놀라움, 경악,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는 제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내 장모님이다. 이제부터 내 가족은 여기 있다. 누구든 감히 그들에게 무례하게 굴면 그것은 바로 나, 박민준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군중을 훑어본 후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서 있는 박 아주머니에게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놀라운 재회는 단호한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제 바보 남편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 모자의 발밑에 놓았습니다. 노처녀였던 제 인생은 정말로 새로운 장, 상상할 수 없었던 동화 같은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황님의 단호한 선언은 우리 가족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멸하고 짓밟았던 자들의 얼굴에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마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서 감히 황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우리 모자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뒤늦은 후회가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그의 가족에게 퍼부었던 뒷담화와 경멸적인 시선 때문에 권위 있는 회장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워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죽은 듯이 서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으며 두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황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하인처럼 부리던 바보 민준, 그녀가 항상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하던 그가 이제 회장이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경멸하던 노처녀 소미는 이제 부유한 그룹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생아라고 떠들고 다녔던 그들의 아이들은 거대한 재산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녀의 희열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극심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으로 황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녀의 가족 전체가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활한 자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몇 초 동안 얼어붙어 있다가 그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뻔뻔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황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욕을 하려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껴안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울부짖었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비극 배우보다 더 비참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눈이 있어도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미행 중인 제왕이신 줄 몰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행동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악당에서 은인으로 둔갑시키려고 애쓰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기억 못하시나요? 저 옆집 박이에요. 옛날에 회장님이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제가 회장님을 돌봐드렸잖아요.
회장님이 굶주릴 때마다 밥 한 그릇, 고구마 한 개씩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회장님을 제 자식처럼 여겼고 회장님이 어수룩해서 똑똑해지라고 애정어린 꾸지람도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회장님을 아꼈는데요, 회장님. 그녀는 울면서 말했고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한 듯 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아마 동정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 여자의 경멸적인 시선, 욕설, 하인처럼 부리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조용히 차갑고 꿰뚫어 보는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박 아주머니의 귀에 대고 두 사람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을 자주 주셨다고요? 왜 저는 아주머니가 돼지에게 먹다 남은 곰팡이 핀빵 조각과 벌레 먹은 고구마를 던져주던 기억만 날까요? 애정어린 꾸지람을 하셨다고요? 왜 저는 아주머니가 매일 저주하던 쓸모없는 놈, 바보라는 욕만 기억날까요? 황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로 얼룩졌던 박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감정 없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연극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자식처럼 여겼다고요? 황림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이듯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왜 저는 아주머니가 제 어깨가 부러질 때까지 물을 թ게 하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장작을 패게 하고도 단 한 푼의 품씩도 주지 않았던 기억만 날까요? 아주머니는 저를 개보다 더 심하게 부려먹었어요. 기억나세요? 박 아주머니. 박 아주머니는 완전히 무너졌고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림은 똑바로 섰습니다. 그는 그런 인간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집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안 집사님, 현금 5천만 원만 가져다 주세요. 집사는 약간 놀랐지만 즉시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 잠시 후 은행 봉투에 그대로 담긴 두툼한 돈다발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5천만 원. 그 액수에 구름 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거금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희망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욕한 공로로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림은 그 돈다발을 박 아주머니에게 주기 위해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가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돈다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구름마을 주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돈 5천만 원을 제가 무엇에 쓰겠습니까? 박 아주머니에게 품삯을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저를 돌봐주고 사랑해준 것에 대한 품점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하루에 한 번 욕할 때마다 10,000원씩, 한 번 부려먹을 때마다 5만 원씩 지불하겠습니다. 5년 동안 다 합쳐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의 말은 풍자와 독설로 가득했고 마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하다가 몇몇 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고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은 돈은요? 황림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께 동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짓밟는 것을 좀 줄이시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박 아주머니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뺨이었지만 1000번의 손찌검보다 더 아팠습니다. 뺨 때리기는 이보다 더 통쾌하게 끝날 수 없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연극이 끝난 후 구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 어린 시선은 없었고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황림은 그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경악하여 여전히 삼륜차에 앉아있는 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우진이와 예나를 안아 올려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아이는 처음에 갑자기 변한 아빠에게 약간 낯설어했지만 곧 그의 눈에서 익숙한 사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집에 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집은 그 허름한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어머니까지도 서울의 웅장한 저택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풍족하고 안락한 삶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그녀는 온화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늙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고 이 텃밭과 개울에 익숙해졌어. 도시에 가면 나는 살 수 없어. 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라.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렴. 가끔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와 황님은 모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평생을 이곳에 바쳤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황님은 더 이상 어머니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3번 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고쳐드리고 어머니께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황님이 마련한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마을에 남았습니다. 저와 새아이는 황님과 함께 롤스로이스를 타고 구름마을을 떠나 가난한 과거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와 아이들은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안에는 TV, 미니 냉장고부터 침대로 변신하는 의자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진이와 예나는 매우 신이 나서 모든 구석을 탐험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갓난아기를 안고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삶, 부모님, 그룹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들을수록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황님의 저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경비가 지키는 독립된 주택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저와 아이들은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인님과 부인, 도련님과 아가씨,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갑자기 성에 들어선 신데렐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걱정하게 만든 것은 황님의 진짜 가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로얄그룹을 창립한 그의 부모님이 이 저택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회 최상류층에 속하는 고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저를 받아줄까요? 촌스럽고 투박한 시골 여자. 그들이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 함정을 파고 이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가 현관에 서 있을 때 매우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노부부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남자는 백발이었지만 여전히 위엄있고 늠름했습니다. 여자는 우아하고 세련되었으며 정교하게 수놓인 비단 아우자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황님의 부모님인 박 회장 부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황님이 앞으로 나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사람은 소미,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손주들입니다. 박 회장 부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다시 새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심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아한 박 여사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제 등 뒤에 겁에 질려 숨어있는 우진이와 예나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그녀는 말하고는 손을 뻗어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할머니한테.
우진이와 예나는 사랑을 느낀 듯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민준이를 구해주고 돌봐줘서 고맙다. 우리 가족은 너에게 빚을 졌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멸도 심판도 없었고 오직 감사와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분들이었지만 매우 사려 깊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 출신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아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씨 가문의 웅장한 성에서 보낸 첫 며칠은 우리 모자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완벽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진정한 왕자, 공주처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황님의 부모님인 박 회장 부부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시골 며느리와 뜻밖의 손주들에게 조금의 거리감도 두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직접 저에게 옷 입는 법, 걷는 법, 상류 사회에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몇 시간씩 손주들과 놀아주며 바깥 세상의 넓은 이야기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애정 덕분에 우리 모자는 새로운 삶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황님은 저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곁에 있으면서 놓치면 제가 다시 사라질까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비싼 선물과 호화로운 여행으로 저에게 보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오직 안정과 평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동화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성 안에도 항상 과거의 유령,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두운 음모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이 안정된 후 황님은 그룹의 업무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미완성된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것을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운전자도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종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업가로서의 예리함과 사고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을 가진 황님은 항상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충돌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시기적절해서 마치 계획된 살인사건 같았습니다. 그는 5년 전 사건을 조사했던 그룹의 최고 보안 및 법률팀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모호한 단서라도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 그는 회의에서 감정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하든 누구와 관련이 있든 나는 알아야 한다.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건 파일을 다시 찾고 증인들을 다시 신문하고 현장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사고 당일 그의 혈액에서는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에 추적 불가능한 해외 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이 놓쳤던 한 가지 세부 사항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길가의 한 가게의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었는데 운전자의 트럭이 범행을 저지르기 몇 시간 전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한 사람이 몰래 차에 접근하여 차 밑에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흐릿한 영상에서 그룹의 기술팀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용의자의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초상화가 완성되고 그룹의 인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었을 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황님의 삼촌이자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동생이며 현재 로얄 그룹의 상임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황룡의 개인 운전사였습니다. 방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라니 불가능해.
박 부회장은 온화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항상 황님을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황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의 손이 주먹을 쨘 정도로 꽉 쥐어져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팀에 그 운전사를 비밀리에 체포하여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문적인 수사 기법 아래 그 운전사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5년 전 박 부회장이 그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그의 가족 전체를 해외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사고를 일으켜 박황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한적한 산길에서 황림의 차와 충돌시키기 위해 트럭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사의 기술이 너무 미숙해서 그는 황림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황림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를 해치려 한 주모자,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사람이 바로 그가 항상 존경했던 삼촌이었습니다.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탐욕. 박 부회장은 황림의 양아버지의 동생이었지만 경영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형의 큰 그늘 아래서 살았고 항상 질투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양아버지가 황림을 양자로 들이고 그에게 모든 사업을 물려줄 의사를 보이자 그의 질투심은 악의로 변했습니다. 그는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로얄 그룹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해 황림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모두가 황림이 죽었다고 믿었을 때 그는 차츰 권력을 장악하고 황림과 그의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주요 직책에 앉혔습니다. 그는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는 그가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임명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해를 끼친 자들이 드러났고 황림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가문을 정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얄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은 국내 금융계 전체의 주목을 받는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의 대강당은 주주, 대규모 투자자,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들 이것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권력 이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황룡 부회장은 5년 동안 회장 대행직을 맡은 후 오늘 공식적으로 최고위직에 선출될 예정이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자신감과 위엄이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머리는 반짝이게 빗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리더십 아래 그룹이 이룬 눈부신 성과를 요약하는 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밝은 미래를 그리며 로얄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매수되거나 속은 주주들은 일제히 일어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연극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덕망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신임 투표가 시작되려 할 때, 회장 자리가 그의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당의 정문이 갑자기 열렸고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황림, 그가 입구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옷,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왕자 같은 기품은 즉시 강당의 화려한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내인 제가 있었고 그 뒤에는 그의 부모님, 그룹의 진정한 창립자인 박 회장 부부가 있었습니다. 황림, 박황림. 군중 속에서 누군가 놀라움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운 수군거림으로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우리를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너는 죽었어. 무대에 서 있던 박 부회장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림을 가리켰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방금 전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만 남았습니다.
그가 5년 전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유령이 이제 살아 돌아와 빚을 갚으러 온 것입니다. 황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두 줄의 의자 사이의 통로를 따라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와 그의 부모님이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군중은 저절로 양옆으로 비켜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무대에 올랐을 때 박 부회장은 유령을 본 것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황림은 여전히 경악하며 서 있는 MC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강당 전체를 내려다본 후 그의 삼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넘쳤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이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네요. 내가 여기 왜 왔어? 박 부회장은 마지막 남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더듬거렸습니다. 여기는 주주총회야. 네가 난동을 부릴 곳이 아니야. 난동이라고요? 황림이 웃었습니다. 저는 난동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몇몇 위선자들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 위해서죠. 그는 아래쪽에 서 있는 집사 안집사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시 무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 그룹의 로고를 비추고 있던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보안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배경은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고 영상 속의 인물은 다름 아닌 박 부회장과 그의 개인 운전사였습니다. 영상에는 박 부회장이 운전사에게 돈이 가득 든 가방을 건네는 장면과 그의 잔인한 지시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 사고여야 하고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돼. 일이 끝나면 내 가족은 모두 안전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을 거야. 황림, 그놈은 죽어야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쥐 죽은 듯 조용한 강당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 부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야. 그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는 절망 속에서 부인하려고 애썼지만 황림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삼촌,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삼촌의 연극은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그는 아래쪽에 서 있는 보안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자를 잡아 경찰에 넘겨라. 주주총회에서의 연극은 이보다 더 극적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배신자는 정체가 드러났고 진정한 왕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연극은 박 부회장이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언론의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부인과 고함은 혼란과 수군거림에 금세 묻혔습니다. 황림의 귀환과 총회에서의 극적인 전복은 로얄 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금융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기사와 증거 영상이 모든 신문 지면을 도배하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통제권을 되찾은 황림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장의 위험에 걸맞게 빠르고 단호하며 권위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년 전의 살인 미수 사건과 삼촌의 권력 장악 음모에 대한 모든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항상 충성을 다해준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특히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저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방황했을 때 한 여성이 제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에게 가족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아내이자 로얄 그룹의 부인입니다. 그의 선언은 인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뒷담화와 언론의 시선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그룹 내부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팀이 비밀리에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 부회장과 공모한 모든 사람들, 그가 주요 직책에 앉힌 사람들, 부서장부터 이사회 구성원까지 모두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박 부회장이 5년 동안 공들여 만든 인맥은 단 일주일 만에 뿌리 뽑혔습니다.
법적으로 박 부회장의 사건은 살인 미수 및 경제교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그와 공범들은 매우 엄중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모자인 박 부회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징벌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격동을 겪은 로얄그룹은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진정한 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황님은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하게 권력을 굳혔습니다. 경영계의 폭풍은 지나가고 맑은 하늘과 진정한 왕이 자신의 왕좌로 돌아온 모습을 남겼습니다. 황님이 경영계의 전쟁으로 바쁜 동안 저는 웅장한 저택에서 또 다른 전쟁, 조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열한 전쟁, 바로 제 자신과의 전쟁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되는 것은 저에게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평생 논밭과 부엌밖에 몰랐던 시골 여자인 제가 이제 완전히 낯선 세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저는 제 집 안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몰랐고 식탁 위에 여러 종류의 포크와 나이프를 구별할 줄 몰랐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대하는 하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우진이와 예나는 공원처럼 넓은 집, 수영장, 전용 놀이터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금세 가정교사들과 친해져 영어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름마을 초갓집, 심지어 익숙한 부엌 연기 냄새까지 그리웠습니다. 저는 육지에서 숨을 쉬려고 애쓰는 물고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상류사회의 뒷담화도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는 감히 말하지 못했지만 제가 황님과 함께 참석해야 했던 파티에서 엿보는 시선과 등 뒤의 수군거림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 좀 봐. 정말 쥐가 쌀독에 빠졌네. 옛날에는 그냥 시골뜨기였다는데 무슨 마법을 부려서 박씨 가문의 장남을 잡았는지 모르겠어. 촌스러워 보여. 황님 회장님과 어떻게 어울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고 저는 자격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황님의 체면을 깎을까봐, 그의 완벽한 인생의 오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움츠러들기 시작했고 말이 적어지고 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혼자서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작고 무력하게 느껴져서였습니다. 저는 박 아주머니의 경멸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낯선 계층 전체의 경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제 변화는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애써도 황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섬세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눈 속의 슬픔, 제 미소 속의 어색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평소처럼 서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와서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 기분이 안 좋지?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알아, 소미 씨?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구름 마을에서 보낸 5년은 저에게 악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남자의 삶을 살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에게 가족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아내이자 가장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는 제 턱을 들어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도 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여왕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신 자신으로. 제가 사랑했던 강하고 친절한 시골 소녀로 있어주면 돼요. 다른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가장 굳건한 산이 되어 모든 폭풍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의 말, 변함없는 그의 사랑은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착한 아이들이 있고 사려 깊은 시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재산이지 명품 드레스나 공허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와 진정으로 함께 걷기 위해, 저와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영원히 시골 소녀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배워야 했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황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는 놀라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최고의 가정교사를 모셔올게요. 그렇게 제 변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힘들지만 매우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저는 빽빽한 학습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절을 배우고 걷는 법, 말하는 법,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절 교사는 매우 엄격한 프랑스 부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맨발로 다니던 제 발은 하이힐에 익숙해질 수 없었고 농사일로 거칠어진 제 손은 나이프와 포크를 우아하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황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을성 있게 제 손을 잡고 걸음걸이 하나, 동작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의 격려는 최고의 정신적 약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외국어, 영어와 프랑스어, 제가 평생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복잡한 문법 구조와 어휘가 저를 머리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의 외국 파트너들과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면 다시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끈기 있고 부지런하게 공부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잠든 후 경영, 재무, 사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황님이 바로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재무 보고서를 읽는 법, 시장을 분석하는 법, 투자 결정을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숫자의 세계, 기회와 도전의 세계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 소녀의 진솔함과 친절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 지식, 그리고 진정한 부인의 기품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제 변화는 저를 경멸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대규모 자선 파티에서 저는 무대에 자신 있게 서서 우리 가족이 후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유창하게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더 이상 엿보는 시선이 아니라 감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이 그들이 한때 뒷담화했던 시골 아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황님은 그런 행사에서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이자 경호원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마다 그는 가장 먼저 나서서 저를 보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부인은 무례한 농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한 부유한 부인이 일부러 저에게 비꼬듯 물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황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바보를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준 절대적인 사랑과 존중은 모든 뒷담화에 대한 가장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요정 데모의 마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과 왕자의 사랑으로 진정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서투른 시골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황님과 시부모님의 지도 아래 저는 진정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아내,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그룹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여 황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과 풍요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황님 모두 결코 잊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 마을입니다.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일 뿐만 아니라 황님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그를 돌봐준 곳이며 우리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구름 마을은 가난했지만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박하고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황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와 구름 마을이 너무 그리워요. 황님이 돌아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곳에서의 평화로운 날들이 그리워요. 이번 주말에 어머니와 마을을 찾아뵙는 건 어때요?
그렇게 우리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황님은 자신을 숨겨주었던 땅에 보답하기 위한 큰 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초호화 차량 행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황님은 평범한 SUV를 직접 운전했고 옷차림도 매우 평범했습니다. 그는 회장이 아니라 마을의 아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차가 익숙한 흙길로 들어섰을 때 구름 마을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귀향 소식을 미리 들었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이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차를 따라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초가집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계셨습니다. 황님이 사람을 보내 수리했지만 어머니는 그 집의 소박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집을 보면 단순하지만 행복했던 날들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진이와 예나는 외할머니에게 도시의 온갖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재회의 장면은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숙소를 정한 후 황님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장님과 마을의 유지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선가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세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마을의 아들로서 왔습니다. 어르신들,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이 구름 마을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을은 저를 돌봐주었고 저에게 현명한 아내와 가족을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돌아온 것은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구름 마을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황님과 로얄그룹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팀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낚싯대를 주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업고 출산하러 갔던 진흙탕 길은 넓고 평평한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가로등이 밝게 설치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발견했던 개울 위에는 낡은 나무다리 대신 튼튼한 콘크리트 다리가 놓였습니다. 구름 마을에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과 각 가정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는 옛날 이장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실, 도서관, 놀이터가 완비된 2층짜리 현대적인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교사들을 초빙했습니다. 이제 제 두 아이를 포함한 구름 마을 아이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수십 킬로미터의 산길을 걸어 군내 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특히 노인들이 아플 때마다 멀리 갈 필요가 없도록 현대적인 의료 장비와 의사, 간호사가 있는 새로운 보건소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황님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름마을이 웅장한 산, 맑은 개울, 독특한 토착 문화를 가진 생태 관광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구름마을을 모범적인 공동체 관광지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얄그룹은 자본을 투자하고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광 사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전통적인 초가집은 예쁜 홈스테이로 개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 가이드, 특산물 요리사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수공예 공방을 지어 마을 여성들의 직조 및 자수 제품을 구매하여 그들에게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제공했습니다. 단 2년 만에 구름마을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잊혀진 가난한 마을에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은 튼튼한 벽돌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교육받았고 노인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궁핍과 걱정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황님은 구름 마을 주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 민준이나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민준 아저씨라는 애정 어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저 역시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마을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가게 재정 관리, 판매 기술에 대한 수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작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들의 제품을 더 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 어머니와 저 자신처럼 여성들과 어머니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대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전체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또 흘러 제가 냇가에서 황님을 발견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구름마을은 이제도 전체에서 공동체 관광 개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불렸고 개울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주민들에 의해 인연의 다리라고 불렸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가족은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나 안주인이 아니라 마을의 아들, 딸로서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소박한 밥을 먹고 밭에 나가고 마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고 힘들었지만 인간미 넘쳤던 날들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장남인 우진이는 이제 키가 크고 의젓한 청년이 되어 영국의 명문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많이 닮아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저를 닮아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예술가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프랑스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 장난기 많고 똑똑한 학생이 되어 온 가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지만 제 아이들은 결코 오만하거나 의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시골 출신을 자랑스러워했고 항상 구름마을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등 뒤에만 서 있는 회장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프로젝트 운영에서의 성공과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저는 이사회로부터 신임을 받아 로얄 그룹의 상임 부회장직에 선출되어 황님과 함께 사업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황님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 능력과 제가 창출한 가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회장이 되었습니다. 저와 황님은 경영계에서 성공과 자비의 상징인 강력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후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겪었고 지금은 정상에서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황님은 바보 민준이었던 5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운명이 준 귀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재벌 2세로서의 오만함을 씻어주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저를 그의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을에 돌아올 때마다 저에게 들꽃을 꺾어주는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새 드레스를 입을 때마다 여전히 아내, 예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은 처음처럼 여전히 소박하고 진솔합니다. 어느 날 오후, 온 가족이 옛 초가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머니는 저와 황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들아, 그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과 손주들을 지금 보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인생에는 정말 인과응보가 있구나.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저는 어머니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 단순하지만 심오한 법칙의 가장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관용을 심었고 진정한 사랑을 거두었습니다. 황님은 감사를 심었고 거대한 사업과 완전한 가정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희생을 심었고 자손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새아이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내려앉아 구름 마을의 하늘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평화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행복은 때로는 폭풍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우리가 서로를 찾을 수 있고 함께 손을 잡고 더 찬란한 새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벽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